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은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있는 가정에서 언니, 오빠, 동생들과 같이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해도 밖에서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었죠. 그런데 그 꿈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에 엄마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엄마는 진즉에 눈 맞은 사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으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때다 싶어 어린 저를 두고 그 남자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를 낳아준 엄마는 망할 것, 객사할 것, 얼어 죽을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간 자식, 아버지 제사 준비를 할 때나 부모 없이 자라는 제가 안쓰러워 보일 때면 할머니는 늘 엄마에 대한 원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욕밖에 하신 게 없으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엄마라도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나중에 크면 나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절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화목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참 제 맘대로 되지 않고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는 제가 25살 되던 해 돌아가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던 칼국수집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것이 할머니가 칼국수 만드는 일이었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할머니 가게로 가서 칼국수 만드는 일을 도왔기에 제가 제일 잘하는 일도 칼국수를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칼국수집은 대중 목욕탕이 있는 골목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상권 골목은 아니었지만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있어서인지 꾸준하게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아저씨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칼국수를 드시러 오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칼국수 맛은 변하지 않았다며 꾸준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저보고 결혼은 안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늘 가게에만 있어서 어떡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웃기만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 주에 나이 지긋하신 손님은 젊은 남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아들이라는 사람은 저보고 인사를 했고 저도 얼떨결에 같이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남자는 제 남편이, 그 손님은 제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부터 저를 눈여겨 봐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시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저를 며느리 삼고 싶으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언제 시간 한번 내시라. 젊은 사람들 한번 만나게 해주자 하셨지만 할머니는 왜 그러셨는지 우리 손녀는 아직 애라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나중에 소개하자고 계속 미루기만 하셨다더군요. 시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할머니 눈에 내가 마냥 애처럼 보였나 보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할머니가 왜 그렇게 그 만남을 반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그 일대에서 꽤나 큰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구점은 당연히 물려받을 테니 큰 고민 없이 게으르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고 일하는 시간보다는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시간이 더 많아서
늘 시아버지한테 혼이 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할 당시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라도 하면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며 저를 나무라셨죠. 할머니는 제가 이 집에 시집가면 고생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한번 만나게 해주자는 제안을 듣고도 미루고 또 미루셨던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가구점을 물려받게 되었고, 모든 돈 관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진 분이셨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길 좋아하는 성격이라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돈 씀씀이가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시작하지 못했던 골프도 시작하고 차도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제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흔치는 않은 시절이었는데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 돈 꽤나 있어 보였는지 남편 주변에 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더니 남편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은근히 여자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듯 했고 가구점에서 일을 보는 날보다 밖으로 나도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일도 가정도 소홀히 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말리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머니에게 하소연이라도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네 남편이 인물 좋고 능력이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 남자하고 결혼한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고 살아. 네 시아버지가 하도 부추겨서 이 결혼 성사되긴 했지만 솔직히 본데 없이 자란 네가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게 가당키나 하니? 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도 너는 그저 내 남편이 잘나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가 오죽에나 성에 안 찼으면 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어머니는 저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탓, 남편이 바람이 나도 제 탓이라고 하셨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남편은 제 앞에서 미안하다, 앞으로 안 만나겠다,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서 좋은 여자 있으면 만나서 새 출발해도 괜찮다며 부추겼습니다.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살라는 법 없다. 솔직히 제가 네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아니다 싶으면 그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러겠어? 네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가지고 쟤한테 미안할 거 없어. 시어머니의 말 때문인지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대놓고 여자를 만났고 제가 왜 그러냐? 왜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 나는 도대체 당신한테 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어 어떻게든 남편에게서 그 여자를 떼어놔야겠다 생각했고 남편이 만나는 여자를 찾아가서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보고 그러더군요. 그걸 왜 나보고 그래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을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원래 유부남은 안 만나는데 당신 남편이 하도 나를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남편 단속하려면 제대로 하고 단속 못하겠으면 그냥 이혼해요. 아, 이게 뭐야. 나도 임자 있는 남자가 따라다니니까 괴로워요. 그날 밤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제 뺨엔 불이 났습니다. 어디서 감히 누구를 찾아가서 따지느냐고. 조용히 말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살게 뒀더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날뛰고 있다며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진작에 버릇을 고쳐놓지 그랬냐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버릇을 고쳐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가구점이나 집에서나 제 할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처럼 제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단한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저는 그 집에서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 보는 곳에서 저를 못난 엄마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니 아이 앞에서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가족 없이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죠. 그래서 전 남편을 달래도 보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봤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제가 숙이고 들어가면 갈수록 남편은 기고만장해하고 저를 막대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아이와 함께 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새 출발을 하든 새 장가를 가든 나는 이제 관심 갖지 않을 테니 아이와 둘이 나가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죠.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좋아 죽을 것 같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나가 떨어져 주기만 한다면 애하고 둘이 살 수 있는 방 한 칸쯤은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자기는 애는 있으면 귀찮기만 하다며 저보고 데리고 살라고 하더군요. 애 아버지라는 인간이 어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한심하긴 했지만 아이와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기며 저는 아이와 둘이 나가서 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와 둘이 나가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회방을 놓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키운 내 새끼를 왜 네가 데려가냐고 하더군요. 나가려거든 너 혼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절대 아이를 놓아줄 분위기가 아니더군요. 저는 아이만은 놓치지 않고 싶어 남편한테 다 필요 없으니 아이만 데리고 가겠다고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했죠. 아이가 없어야 당신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마음 편히 올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니가 볼 때 나가면 집안 시끄러워지니 밤에 어머니 몰래 나가라고 하더군요. 뒷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에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오다시피 했으니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이와 함께 살아야 했으니 이를 악물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새벽에는 녹즙 배달부터 시작해 오전부터 밤까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아이는 식당에 딸린 작은 방에서 놀게 하고 일이 끝나면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아이와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 작은 손으로 어깨도 두드려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니 그날의 고단함이 눈 녹듯이 싹 녹아내렸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고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일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2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자고 했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어머니 얼굴은 그새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앞으로 평생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요. 에이, 가족끼리 평생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내 하나밖에 없는 손주 너무 보고 싶어서 물어물어 찾아왔어. 그동안 많이 컸구나.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으려고 하자 아이는 제 할머니 손을 뿌리치며
제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효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저렇게 버릇이 없느냐고. 어미가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애도 이 모양이라고 모두 제 탓으로 돌렸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풀이 팍 죽어서는 오히려 아이 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착한 너를 내보내고 내가 벌 받는 모양이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고 새 여자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 집안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혼잣말 하듯 늘어놓았습니다. 에휴, 그놈은 사람 보는 눈도 없지. 이렇게 착한 너를 두고 어디서 불려우 같은 것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피눈물을 쏟고 있어. 그 불려시 같은 것이 뭐 하던 여자였는 줄 아니? 술집에서 술 따르던 여자다. 가만 보니 하는 짓이 하도 수상해서 내가 사람을 붙여서 그 불려시 과거를 캤는데 우리한테는 결혼도 안 한 노처녀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지금까지 같이 살던 남자가 둘이나 되고 낳은 애도 둘이나 되더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서 결혼한 적 없다고 깜쪽같이 우리를 속였던 거야. 그 독한 것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남자가 좋아서 만났다가 같이 살던 남자 중 하나는 직장이 했고 돈 없으니 버리고 다른 남자는 무슨 병이 걸렸는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서방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버리고 나왔던 거야. 그랬던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세상 착한 척을 하고 지신랑 앞에서는 나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돌아서서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시애미 노릇을 한다고 지 서방 오면 눈물을 찍어내면서 울지를 않나. 내가 쓰는 방은 방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지를 않나. 춥다고 전기장판이라도 켜놓으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전기코드 싹 뽑아가서 숨겨놓고 애비가 들어올 때쯤 돼서야 그걸 내놓더라. 아휴, 그래서 내가 애비한테 얘기를 하면 그 여우 같은 것이 이제 어머니가 구박을 하다 못해서 자기를 나쁜 년 만든다며 또 애비 앞에서 울고 불고. 아휴, 내가 그 불려시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그녀 뒷조사한 것들 다 내놓고 한번 뒤집어 엎을 작정이다. 그러면 지가 안 떨어져 나가고 백이겠니?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구점 사모님 행세하고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가구점 사모님은 원래 너잖아. 그래서 내가 너 찾아온 거야. 네 자리 찾아가야지. 그년 떨어져 나가고 나면 어떻게 다시 합칠 생각은 없니? 이놈이 어리석어가지고 여자한테 놀아나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꼴도 보기 싫겠지? 제가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제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 여자가 애를 두고 가정 버리고 나왔다고요? 어머니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도 집만 안 나갔다 뿐이지 가정 버리고 애 버린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둘이 똑같으니 만난 거겠죠. 어디 그뿐이었나요? 어머니 아들 바람났을 때 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하셨나요? 저를 인간 취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저는 어떻게든 그 가정 지키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런 하소연하는 거 너무 웃기네요. 너 내가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렇게 나를 내몰아야겠니? 그 불려시 과거야. 어떻든 간에 그건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불려시가 내 아들도 단물 빠지면 버리고 떠나버릴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쳐야 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다시 들어와 살면 얘도 아빠 생겨서 좋고 너도 그렇게 바라던 가정 다시 꾸려서 좋은 거잖아. 가정도 가정 나름이고
아빠도 아빠 나름이죠. 애한테 그런 아빠가 뭐가 좋겠어요? 하소연을 하시든 원망을 하시든 아들하고 새 며느리한테 가서 하세요.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셔야죠. 잘못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찾아오지 마세요. 아무리 저를 설득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워낙 복 없이 불쌍하게 살아서 선심 베풀려고 찾아왔더니 호의도 모르고 거절한다고. 그러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라고 또 한참 악담을 퍼붓고 떠나시더군요. 사람은 변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어릴 때부터 제 소원은 엄마 아빠 있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고 그것만이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산다면 그것이 완벽한 가족이고 가정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딸과 완벽한 가족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완벽한 가정 잘 유지되도록 이 행복 깨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